요 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 앞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컨펌하고 확인받아서 결제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사역이 창조 사역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시급한 구원 사역 앞에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반적인 사역 가운데 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이어갈 때 우리의 사역의 대상을 봐야 돼요. 우리의 사역의 대상.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이제 다음 세대이자 자녀들이죠. 자녀이고 이제 다음 세대인데 이 다음 세대이고 자녀를 우리는 뭘 하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몇 차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교육이란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물어봐요. 스승님, 교육이 뭡니까 대체?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왜냐면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대적인 스승이었고 그 제자들도 많은 곳곳에 스승의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답변하냐면 마땅히 좋아해야 될 것을 좋아하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마땅히 싫어해야 될 것은 싫어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은 태어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마땅히 좋아해야 될 것을 싫어하는 상태로 태어나고 싫어해야 될 것을 좋아하게 태어나. 그러니까 지금 뭐다? 우리는 배움이 필요한 상태다. 라는 거죠. 배움이. 실제로 그래. 어머니 혹시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혜민이 어머니는? 6월 25일. 저희 신우랑 생일이 같아요. 6.25라서 정확해. 저희 되게 신기해요. 저희 시아버지는 4월 5일 식목일이시고 저희 신우는 6월 25일 6.25고 저희 남편은 11월 11일 빼빼로 날이고 저희 아버지는 5월 8일 어버이날이고 하여튼 굉장히 외우기가 간단합니다 지금. 근데 참 신기해요. 근데 저는 평생 제 생일이 18살까지 1월 16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요즘에는 없는 빠른이라는 생일로 제가 1년 일찍 들어갔어요. 어떤 싸움인지 아시겠죠? 맨날 들어가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라고. 그럼 나는 항상 얘기해요. 야, 내가 왜 니한테 언니라고 부르냐고. 3월 달은 항상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야. 야, 너 언니라고 해. 싫어. 막 성격이 또 약하지 않으니까 싸워야 되는 거야. 그냥 언니라고. 네, 저는 ENFP라니까요. 네. 저는 스파크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18살 어느 날, 진짜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조용히 저에게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난 드라마인 줄.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사실은 12월 17일 생이래요. 웬일이야? 내가 이 사실을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 말이야. 그 싸움을 안 써도 되는데 왜? 이러니까 호랑이띠였어요. 제가 지금 호랑이띠거든요. 근데 딸내미 팔자가 호랑이띠면 너무 드세다고 시어머니가 굉장히 점술에 의지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절대 안 된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또 새벽 1시에 태어나지 않겠어요. 호랑이가 기온이 가장 셀 때가 새벽이다. 야, 여자 팔자. 그리고 그 86년도가 정말 웃겨요. 백호랑이띠래요. 그게. 호랑이도 백호가 있대. 근데 그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야, 여자 팔자 백호랑이에다가 새벽에 태어났어. 너 팔자 드세서 못 살아. 감당 안 돼. 그래서 1월달 호적 신고를 할 때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못 바꾸죠. 출생이 딱 되면 그 시간 분초까지도 하나도 못 바꿔요. 병원에서 딱 찍어줘요. 근데 옛날에는 아시죠? 가서 등록해. 자기 기억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1월 16일이 사주팔자가 너무 좋대요. 그리고 토끼띠예요. 여자가 토끼띠면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키우면서 알았지만 절대 너는 토끼가 아니오. 너는 진짜 내가 딸이지만 진짜 어디 호랑이 새끼 한 마리 키우는 것 같아. 내가 진짜 하여튼 너도 꼭 네 같은 딸 낳아보라고 해서 제가 딸을 안 낳나 봐요. 그런가 봐요. 막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뭐냐면 자기 생일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모르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인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판단. 근데 교육이란 우리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아요. 마땅히 좋아해야 될 것은 싫어하게 태어난대요. 마땅히 싫어해야 될 것은 좋아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한테 좋은 거야. 이건 너한테 나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선다? 악인의 길 앞에 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우리가 안 그러면 악인의 길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길을 배워야 되는 존재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육의 방식을 한번 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라는 것과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에서 먼저 두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요. 교육의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선제교육이라는 겁니다. 선제교육. 이거는 교육학을 배우면 나오는 부분이에요. 선제교육이 있고 이거는 하나는 현장형 교육이에요. 현장교육. 자, 근데 한국형 부모님들,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현장 교육을 90% 이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선제 교육을 하는 경우는 대다수의 선제 교육을 할 때는 잔소리화 되어져요. 자, 그런데 현장 교육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우리 한우리가 5살이고 우리 이제 상엽이가 한 5살이고 둘이 나이가 같구나. 상엽이가 5살이고 한우리가 4살일 때 둘이 친구라서 만났어. 여러분, 그러면 얘네들은 아주 사이좋게 안녕? 나는 누구누구 형이란다. 이 장난감 너 할래? 이러고 할까요? 아니면 그 5살, 4살짜리가 어떻게 될까? 이 내 거야! 막 싸우고. 우린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싸워요. 그러면 현장에서 갑자기 이제 상엽이가 형이었지만 우리 한우리가 액티브한 성격이야. 그래서 형아를 한 대를 빡 쳤어. 그러면 우리 한우리 어머니가 어떤 상태가 돼요? 엄청난 죄인의 상태가 되면서 그렇게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어머 미안해 괜찮니?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 미안해 괜찮니? 이거 장난감 가지고 놀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내 거야! 울고 어허 다른 거 가지고 놀아야 싫어! 막 엉망진창 내면서 현장에서 이제 교육을 시작해요.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현장형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선제 교육이 70%여야 돼요. 그리고 현장은 그 70%를 근거해서 현장형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장 교육에서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절대 처벌 금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미 처벌이라는 위협 요소가 없을 때는 겁을 상실한 상태로 이미 선을 넘어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처벌을 하긴 하지만 현장교육. 자, 그래서 현장교육이 아니라 어른이라는 건 뭐냐면 예측이라는 게 돼요. 상황이 예측이 돼요. 아이들이 훈련 받고 나서 집에 딱 왔을 때 상황이 예측이 돼요, 여러분. 갑자기 현실이죠? 애들이 돌아와요. 굉장히 피곤해해요. 방으로 들어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게 예측이 되어져요.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도 안 먹고 뒤집어 잘게 예측이 되어지고요. 야, 너 숙제 없냐? 성교사님들 뭐 이렇게 없냐 했을 때 대답을 잘 안 할게 예측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 어른은 그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선제 교육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상엽이랑 한우리랑 같이 만날 것이 예상이 되면 한우리 엄마는 반드시 싸운다. 안 싸울 수가 없다. 우린 죄인이다. 싸운다. 여차하면 주먹 다짐할 수 있다. 애들이. 꼬꼬맹이들이 깡! 빵!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뭐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기 전에 형아 장난감이 그 집에 되게 많아. 그래서 어떤 장난감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면은 하늘이가 네 어머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선제 교육을 했을 때에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그것을 순종을 해요. 그래서 유익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 진짜 실제로 그걸 이렇게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가르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장난감 있고 저희 아들은 어리니까 근데 이제 큰 아이들이 오면은 선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딱 오자마자부터 예배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은 차 한 잔 딱 해놓고 애가 딱 집에 왔을 때 분위기 자체가 찬양이 흘러나오게 일단은 영적으로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찬양이 딱 흘러나오게 거실에다가 딱 해놓고 평소에 켜지도 않는 캔들을 딱 켜놓고 초를 켜놓고 그리고 나서 왔어 잠깐 앉아서 엄마랑 10분간 티타임 하고 이제 가정훈련 시작하자. 가정훈련에 마음껏 쉬어도 돼. 너무 피곤했으면 사실 한 10시간씩 좀 자도 돼. 가서 못 자잖아. 좀 늦게 이렇게 일어나도 돼.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어도 돼. 근데 우리 이 시간을 좀 갖자. 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데 예측되어지는 거 있잖아. 엄마, 만약에 너가 와서 아침에 계속 10시에 일어나고 2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엄마는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몇 가지가 좀 생각이 되는 게 있어. 라고 이제 얘기가 시작되어져서. 그래도 여기 있는 아이들은 말이 아예 안 통해. 정말 실제로 엄마한테 꺼져. 하지마. 이런 애들 많아요.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선제 교육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인정하고 좀 애들 편에서 배려할 것들을 충분히 배려하는데, 얘들아, 엄마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요 정도의 선을 긋는 것, 선을 지키는 연습들을 계속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딜 가든 아이들이 선을 찾아요.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모르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현장형 교육. 미리 그런 얘기들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장에서 뭘 잘못했을 때 혼을 계속 나는 형태. 그러니까 훈계는 어쩔 수 없이 혼이 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억울함이 쌓여요. 자기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억울함이 쌓이고요. 두 번째는 그 훈계를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진짜 해야 될 대화들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뭔가 행동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이득이라고 한다. 왜냐면 뭘 하다 보면은 갑자기 혼이 나. 뭐 때문에 내가 혼난지 모르는데 들어보면은 이제는 알겠는데 그럼 미리 얘기해주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부모학교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사모님도 많으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 교회 부모학교 좀 해주세요.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한번 설교 한번 좀 그렇게, 왜냐면 이게 강의를 하고 나면 후회가 많이 들거든요. 내가 그때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니까 아싸리 부모가 되기 전에 청년들부터 이걸 시작하자. 근데 저는 진짜 그걸 건 거예요. 왜냐면 청년 때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결혼하면 인생 바뀌는 거 아니죠. 결혼했을 때 인생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냥 옆에 남자 하나 누워있고, 여기는 다 어머니들이시니까. 근데 애 낳는 순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스탑 버튼을 누르고 싶었어요. 그만, 잠깐만 쉬자.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 정도로 많이 바뀌니까. 그런데 결혼할 때 아기 낳을 준비를 하면서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혼수 준비나 하고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순종해서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불이익을 받아봐야 돼요.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이 찾아오는구나. 그리고 훈계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하지 말랬지가 아니라 엄마가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기억나? 엄마가 아까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 기억을 상기시키는 형태가 훈계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해 오셨냐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상황 가운데 야 그럴 줄 몰랐다, 근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어 순종하는 자는 거기에 따르는 축복이 따라요. 그런데 거기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죠? 저주가 있어요.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이냐? 뭔가 잘못했을 때 맴매하고 뗐지. 너 이거 잘못했지? 처벌은 잘못한 행동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돌이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기억나? 엄마가 뭐라 했었지? 상기시켜서 그 아이 입으로 그게 나오게 하는 것. 그런 형태로 교육을 해가면 사실은 타박하는 게 아니라, 탓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주체는 얘가 돼요. 그리고 엄마는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계속 가르치면 주체가 엄마가 돼요. 그리고 얘는 엄마 말을 그냥 들어줘야 되는 아바타처럼 자기를 느껴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엄마 말 안 들으면 싫어하고 좋아하고 해서 마음이 좀 약한 아이들은, 그리고 정이 많은 아이들은 엄마가 기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 사춘기 때 폭발하고, 좀 반항적인 애들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가 폭발하고, 어쨌든 사춘기 때 폭발을 해요, 애들이. 자, 그래서 요렇게 선제교육형이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형 교육을 할 때는 처벌하면 안 돼요. 얘가 뭔가를 딱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알려만 주시면 돼요. 알려만. 그때 처벌까지 이어져 버리면은 얘는 억울해요. 왜냐면 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죄인이고, 첫 번째 우리가 전제는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무지한 상태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뭣도 모르냐면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어떤 친구가 이거를 뺏어가, 또래가 뺏어가. 이랬을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애가 몰라요. 그러니까 대다수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조금 소극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울어요. 근데 조금 적극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합해요. 이게 대다수의 반응이에요. 근데 때리거나 우는 건 우리는 바라볼 때 이걸 뭐라고 봐요? 문제다. 왜 이러지? 내 아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딱 바라보거든요. 아니에요. 얘는 죄인이고요. 몰라요. 몰라서 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버린 거예요. 성격상. 저 같은 성격은 때려요. 물든지. 근데 만약에 성격이 뭐뭐이다 그러면 그냥 그 나이 아기 때는 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우는 게 유리해요.
그러면 혼나진 않으니까. 근데 때리는 애들은요, 얘도 뺏겨서 억울하거든요? 근데 때리는 애들은 혼부터 나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혼까지 나니까 얘는 점점 더 폭력성이 짙어져요. 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좀 잘 크는 거예요. 보호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뭐냐면, 교육의 방식에서 아이들이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의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이 뭐냐면, 애들이 신호를 보내요.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지금 울었든지 때렸든지 둘 다 똑같은 신호예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는 누가 내 걸 뺏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 시그널을 부모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그널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예쁘게 나올까요? 아니면은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나올까요? 부정적으로 나와요. 방금도 보셨죠? 울거나 때리거나. 내가 엄청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됐는데 내가 너무 엄청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는 죽어도 안 사줄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주머니에 손을 내요. 여러분 그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남의 물건을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 근데 거기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뭔지 아세요? 시그널이에요. 얘는 뭔가가 되게 갖고 싶은데 그것을 가질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알려주는 거야. 삶의 지혜로.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첫째 아들은 우는 스타일이에요. 뺏기면. 둘째는요, 물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몰라요. 채니도 물고, 믿음이도 물고, 심지어는 사랑쌤도 물고, 다 물었어. 물고 다 하여튼, 뭐가 화만 나면, 후! 이러더니 가서 앙 물어버려. 난 죄인이었어요, 정말. 여기도 물리고, 허벅지 물리고, 막. 어느 날 진짜 채니가 시퍼내서 왔더라고요. 여기가 물려가지고, 세게 물려가지고. 딸내미 팔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뺏기면, 제 필승이랑 걔랑 똑같이, 이제 성도도 4살이 되면 가르칠 그게 이거예요. 누군가 내 물건을 뺏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그거 내 거야, 줘라고 얘기해. 근데 그렇게 하면 100% 안 줘. 절대 안 줘. 근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왜냐면 간혹 주는 애가 있어. 그걸 기대하고, 그걸 얘기해. 그럼 필승이가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 줘? 그러면 울지 않아도 돼. 때리지 않아도 돼. 그 중에서 제일 어른을 찾아. 그리고 그 어른한테 네 상황을 얘기해. 그러면 그 어른이 지혜롭게 해결해 줄 거야. 그거를 가르쳤었고요. 그리고 조금 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어른 7살 정도 이제 지금 8살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 시간을 볼 줄 알거든요. 그래서 뭘 가르쳐줬냐면 시간 정해서 노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너 한 번, 나 한 번, 너 1분, 나 1분. 그러니까 얘가요 4살 때 시계를 처음 봤거든요. 시계를 보는 걸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가 1분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얘가. 시계를 여러분 4살이 시계 보기 쉽지 않아요. 근데 5에 갔어요. 엄마 그럼 25분이에요. 맞아. 그리고 5분간 너 가지고 놀아. 처음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5분 꽤 길 텐데 라는 것이 순식간에 깨달아졌어요. 얘도 5분이 너무 긴 거야. 그러니까 엄마 5분보다 작은 건 뭐예요? 1분. 그랬더니 1분은 뭐예요? 저 긴 게 여기 갔다 10에 다시 한번 갈 때가 그 1분. 그래서 1분 너 가지고 놀고 나 1분 가지고 놀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이렇게 교육을 해요. 하지 마. 때리지 마. 안 돼. 남의 물건 뺏는 거 아니야. 소리 지르지 마세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애들은요. 안 할 수는 있어도 이건 시그널이었어요. 어떤 시그널이냐면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 애들이 계속 의자에 막 올라가요. 그럼 높은 데 올라가지 책상에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걔는 안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자기는 멀리 보고 싶은 거야. 걔가 왜 높은 데 올라가고 싶겠어요? 딴 이유가 없어요. 신나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싶어? 그럴 때는 올라가지 말고 키 큰 사람한테 가서 안아주세요! 이래. 너가 엄청 귀여워서 안아줄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줘야지 다음번에 그런 문제가 왔을 때도 얘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알려주고 안 되면 가르친 애들은 딱 친구와 이제 동생이 뭘 잘못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때리지 않을까요? 때릴까요? 쳐다봐요. 나를 혼낼 사람이 not A라고 할 사람이 있으면 안 하긴 할 거예요. 언젠간 한다. 근데 없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not. 안 돼만 해버리면 애들은 그 문제가 점점 더 깊어져요. 그게 이제 양육에서 아이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키운다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야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그래서 시그널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그널. 그래서 그 시그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루는 저희 여기 공동체에 삼천리 와서 한 친구가 담배를 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다룰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규정상 넌 잘못했어, 처벌해야 돼요. 거기에 합당하게 뭐 식당 봉사를 하든지 뭐라든지 처벌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했던 제일 처음 질문이 뭐냐면, 왜 담배를 폈어? 많이 답답했어?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얘가 한참 엄청 쫄아 있었죠. 클쌤이 부르면 겁내 쫄거든, 애들이. 특별히 저기 상황실로 부르면 엄청 쫄아요. 저기 잠깐 클쌤이 너 상황실로 오래. 그럼 애들이, 왜? 나? 뭔데? 그리고 이제 이미 찔리는 애들은, 딱 걸렸다. 예, 죽상이 돼서 이렇게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기다리거든요. 내가 엄청 긴장했겠죠. 근데 그 친구한테 왜 담배를 폈어? 너가 꽤 훈련을 받아왔고 안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네가 조금 칭찬도 해줬어요. 왜냐면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왜 그래서 답답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18 남자 이만한 애가 무슨 눈물이 줄줄 나요. 너무 답답했대요.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 일상이 너무 답답하고 재미가 없었대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그널이에요. 그 친구가 지금 우리한테 보내고 있는. 근데 그걸 제가 만약에 넌 잘못했어. 넌 처벌받아야 돼. 담배 어디서 났어? 어떻게 사왔어? 언제 폈어? 그때 말고 또 언제 했어? 그게 문제 해결로 가진 않아요. 그건 그냥 처벌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 해결이 돼서 이 아이가 그럴 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니까 네 답답한 마음은 해결됐어? 네가 그 답답한 마음의 해결점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잖아. 해결됐어?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문제가 더 커졌지. 정작 답답했던 마음도 해결이 안 되고 너는 오히려 규정을 어겨서 너를 엄청 신뢰하고 믿어주던 사랑쌤한테는 실망을 줬고, 또 엄마는 이 얘기를 또 아마 전화로 전해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너 자신도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한테 면목이 없어져. 그러니까 상황은 좀 더 안 좋아졌네. 그랬더니 걔가 맞대요. 봐봐,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데 그 문제를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하고 문제가 전화 위복이 되기도 해. 그래서 너는 어떤 결정을 하고 싶어? 다시 그 순간으로 가면. 그랬더니 일단 담배를 피는 결정은 하지 않겠대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시그널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문제 취급이 되고요. 근데 시그널이라고 인식되어지면 그 아이 안에 있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같이 파헤쳐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순간이 됐을 때, 야, 클라라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 아니다.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생각 안 해봤대요.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 클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잘 모르겠대요. 야, 지금 물어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진짜 답답할 수 있어. 쌤도 되게 답답해요. 왜냐면 쌤 되게 역동적인 스타일인데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면 되게 지루해. 나는 만약에 그랬으면 사랑쌤을 찾아왔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요. 뭐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이건 아닌데, 근데 난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그냥 솔직히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것 같아. 그럼 사랑쌤이 난 널 데리고 나가서 코에 바람이라도 씌워줄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좀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사랑쌤이 싸대기를 한 대 탁 내리면서 야, 인마 똑바로 해! 이러고 가실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때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 근데 이런 생각을 그때는 못했지. 다음번에 그럼 하면은 그때 한번 그렇게 해봐.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not A가 아니라 뭐 B를 배워버리니까 처음엔 미숙하지만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 문제를 잘 다루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아까 되게 좋은 말을 했는데 I지만 훈련받은 E처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성향이 골수로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좋은 성향들을 자기에게 받아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연합된 형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 그래요. 이렇게가 아니라 나중에는 내 성향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ENFP라고 하면 사실은 기질 전문가이신 분들은 되게 놀라요. 절대 ENFP는 이렇게 계획성 있게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전 진짜 완전 스파크예요. 저 다혈질이에요. 저는 O형이고요. 다혈질이고요. 뭘 할 수 있을까? 하여튼 할 수 있는 거에서는 계획성은 없어요. 제 인생에. 성향 안에. 근데 훈련받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계획하고 예측하고 예상하는 걸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계획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많은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 그때마다 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없는 성향이 제 성향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저의 성향에서 그래서 제가 검사를 다시 하면 P랑 이게 많이 헷갈려요. 많이 달라져요. 자,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방식이 어떠하면 선제교육형이 있어야 되고요. 현장형 교육이고, 그리고 이 교육뿐 아니라 반드시 이런 형태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지금부터 이렇게 표현합시다. 시그널. 아, 우리 애가 문제예요. 아니라 우리 애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한 아이가 굉장히, 이거는 문제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아이가 신앙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받고 16살까지 잘 자랐어요. 근데 17살 될 때부터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살기 싫다. 굳이 살아서 뭐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어울려서 싸우고 이런 것들 거기 가고 싶지 않다.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 드리고 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신앙생활 오히려 잘한 친구. 하나님을 더 이렇게 아는 친구. 실제로 그런 고민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겪었던 부모님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우리 애가 예배도 너무 기뻐하고 너무 하나님 말씀 우리 십독했다 애가. 그리고 정말 뭐 거짓말도 없이 정말 잘 컸는데 애가 삶에 의욕이 없다. 그리고 애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자기 이렇게 있으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종종 얘기한다. 왜 꼭 살아야 되냐고. 그냥 지금 천국 가면 안 되냐고. 엄청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얘가 우울증인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 했냐면 축하한다. 일단은 첫 번째 스텝을 잘 지났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드렸고,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고. 자, 근데 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더 딥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소명의식을 깨달을 차례에, 엄마, 난 그런 걸 좀 배워야겠어. 엄마, 나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법이 없이 막 지네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빛을 나타내고, 어떤 직장,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야 될지를 좀 알아야 되는 단계예요 라고 말하는 애는 없다. 근데 얘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소명, 직업의식,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심. 문을 좀 열고 에어컨이란다. 보일러 좀 내려주실래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이 더우면 졸리거든요. 네. 지금 여기 되게 따뜻하죠? 좀 아늑하죠, 그죠? 아늑하죠, 맞아요. 이런 시그널이 올 때 대다수 이걸 문제로 파악하면 내가 강의를 잘 못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졸리나 보죠. 안 졸리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양육을 하고 직장에 가도 그걸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떤 시그널이야. 어떤 분이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굉장히 IM 지금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막 얘기를 해.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그널을 잘 받아들여서 소통하면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해요. 근데 그걸 다 문제화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져요. 그리고 절망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런 방식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시그널 형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죄인이고 무지한 상태라는 걸 꼭 인식한 형태.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파트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돈을 막 함부로 쓰는 애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아예 저희 아이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것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경제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돈이 근본인 세상이에요. 본자가 그 뿌리잖아요. 그래서 자본, 그러니까 자금이 본질, 뿌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저기 어디 산꼭대기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자연인을 찍어야 돼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 요 한 파트 중에 저희가 무슨 교육을 해야 될까 했을 때 하나는 재정관 교육입니다. 일단은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성, 인성, 그리고 이제 학습, 그리고 선교 요 부분인데 이 인성 파트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재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재정교육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재정교육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번 처음부터 가야겠죠? 내용이 살짝 헷갈려서. 자, 오늘은 심플하게만 이렇게 재정교육으로 한번 가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재정교육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라는 거죠.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를 잠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펀드 매니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맡기셨고 그 돈을 맡기신 돈이다. 청지기라는 건 그런 뜻이니까. 자, 그러면 청지기는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되냐면 첫 번째 의무는 반드시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무는 반드시 결제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청지기는. 그리고 청지기는 이 주인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묻고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돈을 맡겨서 이 돈을 불려라 하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 돈을 주신 목적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옷 하나도 안 사 입고 신발도 안 사 입고 그냥 무조건 헌금하고 뭐 이제 단기 선교 가고 이렇게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나 하나를 살아가는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를 인식해야 돼요. 자기. 그래서 나중에 저희 선교회는 어떤 선교회냐면 내가 한 달을 사는데 70만 원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하고 그 외에 모든 재정들, 선교사들이 열심히 똑똑하게 강의 만들고 뭐 해서 다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돈들은 어떻게 해요? 이 경제사회에서 내가 지식을 판매하거나 어쨌든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이익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이익에 우리는 70만 원의 사례비만을 받고 나머지 모든 금액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헌신한 팀들이에요. 이게 동일하게 아이들에게도 필요한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의 용량, 나 하나를 운영하는 운영에 대한 나를 하나 운영하는 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40만 원 정도 줘야 된다 했던 게 그 나이 때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걸 아이가 시가로도 알고 있어야 그러면 나중에 나는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 한 달을 살아가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쓰고 하는데 25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50만 원을 나를 위해서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은 어떻게 올라가요. 300만 원이 되고 400만 원 되고 500만 원이 돼도 저는 250만 원 안에서 저의 것들을 쓸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이 했던 거예요. 청교도는 돈 진짜 많이 잘 벌었거든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있었던 위그노라든지 이런 팀들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청빈한 삶을 살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돈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벌리는 모든 돈들은 저축을 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주님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가 항상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위해서 재정을 흘려보내는데 쓰라고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고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교회에 지금 건축원금을 해라.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프로젝트로 뭐 이제 학교가 하나 설립되어진다면 거기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돈을 딱 세팅을 하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나머지 돈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대리권자가 되어서 그 돈들을 이 땅을 다스리는데 하나님 앞에 쓰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정교육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나 하나를 운영하는데 용량이 얼마인지를 아이들이 알아야 되고 거기서 결정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재정교육에서는 첫 번째, 용돈은 이퀄 생활비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은 나이대가 많이 지났지만, 재정교육을 할 때, 초등, 저희가 초등 저학년 전에, 제일 먼저는, 재정교육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훈련은 나눔 훈련이에요. 나누는 거. 베푸는 훈련. 그래서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눠주는 훈련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린애기들 키워봐서 알죠? 5살, 6살짜리가 제가 이런 건 친구들 나눠줘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후한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집에 있는 거 다 퍼다 나르잖아요. 아세요? 저희 집이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저희 집에는 무슨 간식이 있는지를 MK 동네 아이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어제는 그레이스 쌤이 필립이한테 선물을 준다고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지 못하니까 사과 주스를 얼려서 먹었어요. 그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몸에도 좋고 아이스크림처럼 아이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레이스 쌤이 필립이 선물 준다고 사과 주스를 한 박스를 해서 저희가 한 박스를 얼려놨어요. 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희 MK 아이들이 배급받듯이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필립이 있어요? 필승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외찬에서, 있어? 했는데, 필승이한테 속닥 하더니 필승이가, 알았어? 이러더니 가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자기 3개를 가져와서, 자, 여기, 너무 기쁘게. 그럴 때가, 필승아, 이렇게 하니까, 엄마 맛있는 건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어제 그 사과 박스에 있던 그 친구가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당당하게 와요. 이제는 필승이들 찾지도 않고, 클라라 쌤 사과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래. 일단은 뭐 없어질 때까지는 줘보자. 나누는 연습.
자, 그러면 그런 단계가 와요. 다 막 시도 때도 없이 다 나눠주려. 그때가 딱 언제냐면 그 시그널이 이제 나는 엄마 범위를 알아야 돼요. 나는 이제 기준이 필요해요. 라는 시그널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내 것과 우리 가족 것과 그러니까 소유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게 소유주가 누구인가.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냐면 네 것 안에서만 가능해. 그러니까 인색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걸 딱 가르치면 인색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든 아껴. 내 거. 막 이렇게 되는 시기가 오지만 그건 좀 지나가셔도 돼. 그건 좀 둬도 돼요. 왜냐면 그건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다 나눠줄 때는 그게 내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엄마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먹을 게 없어. 이러면 이제 이렇게 그걸 배워야 되는 시기에 인색함을. 그래서 이제 소유를, 베풀기를 배우고 나면 소유를 배워요. 소유를 배우려면 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돈이 나가야 돼. 이제부터가. 이게 대체적으로 초등 저학년입니다. 초등 저학년이라고 하면 1학년에서부터 3학년 이 전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락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 맞춰서 재정교육을 좀 할 거예요. 이런 교육들을 이렇게 좀 할 거예요. 베풀기 교육 안 할 거예요. 소유 교육 안 할 거예요. 이미 얼추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 교육이 시작될 건데 자, 초등 저학년이 되면 용돈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데일리로. 매일 나에게 그리고 이 용돈은 어떤 용돈입니까? 그냥 필요한 것을 내가 쓰는 용돈이에요. 그래서 매점 사용하는 것부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구매하는 용돈이에요. 그렇게 해서 범위를 알아야 돼.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만 쓸 수 있구나. 그래서 깎아를 내가 500원씩 받는데 700원짜리 깎아를 사려면 이틀을 모아야 되는구나. 요 안에서만 가능하구나. 요렇게. 자, 그러면 초등 저학년에서 그것들을 좀 경험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이 되죠. 그 고학년 때는 이 용돈이 데일리 그리고 요때는 그저 소비입니다. 용돈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구매, 소비, 구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 단계예요. 자, 그런데 초등 고학년이 되면요 용돈을 일주일 단위로 나갑니다. 일주일 단위로 나가야 되고 이 용돈을 측정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매하고 싶은 것과 더불어 학용품은 이제 이 아이 용돈에서 쓰게끔 하셔야 돼요. 이 아이 용돈에서 학용품을 쓰고 만약에 차비가 있다면 차비도 생각해서 용돈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헌금도 여기서 하도록 해야 돼요. 요 나이 때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씩을 좀 넣으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 공간 관리 좀 이따가 같이 할게요. 근데 여기서 그 용돈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있으면 한 가지씩, 두 가지씩은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휴지를 공용으로 쓰지 않고 개인 휴지를, 그래서 휴지를 자기가 구매하도록 그런 것들을 한 포인트 넣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끼는 연습, 내 것을 절약하는 연습을 야 휴지 아껴 라고 백날 얘기해도 절대 안 아껴요. 근데 자기 용돈에서 휴지를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동생이 자기 거 휴지 하나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많이 얘기하고 다니 이 재정교육을 하고 재정교육을 접목했던 한 중학교 2학년 어머니께서 정말 웃어가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클라스는 진짜 웃겨 죽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할머니 집에 갔는데 이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할머니한테 뭐 살갑겠어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한테 갔더니 할머니 막 이러더니 옆에 선물 박스가 있는 거예요. 아세요? 추석 선물 세트. 그러니까 할머니 저 선물 세트 제가 갖고 가도 되니까 갖고 가도 돼? 왠지 아세요? 바디워시를 지 돈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공짜로 얻을 수 있을 때 얼마나 기똥차게 어떤지. 이게 뭐냐면 생활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려면 고연습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 사주고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냥 너는 쓰는 것만 해.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 그건 뭘 만드는 거냐면 바보 만드는 거예요. 생활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가난하거나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생활력이 있죠. 왜요? 상황이 그 아이를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냉장고 열면 먹을 거 다 있고요. 집에 다 세팅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력이 없고 의지가 없고 오기가 없어요. 그냥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난 굳이 그냥 필요한 게 없는데요?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기가 쓰는 생활용품 있죠. 생활용품 중에 일부를 바디워시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용품 일부를 이제 개별화 시키기 시작해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너가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선택을 할 때도요. 그냥 엄마가 사놓은 향기를 쓰는 게 아니라 지가 이제 그 다음 걸 살 때는 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의 유익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나이 때부터는 이제 위클리 용돈이 나갈 때부터 여기서부터 원래 이제 쓰는데 이때는 이제 용돈기 입장을 쓰는 게 흥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 깎아, 음료수,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때부터는 이제 분류라는 게 좀 가능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때는 이제 용돈 기입을 재정훈련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때 제가 같이 이제 재정 강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회비용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어져요. 자, 여기서는 자본에 대한 강의를 좀 하거든요. 돈이 어떻게 생겼는가? 원래 돈이 없었잖아요. 돈은 어떻게 생겼죠? 돈은 원래는 물물교환했어요, 다. 근데 물물교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소금이랑 어느 날 여기 조개가 있고 여기는 쌀이 있는데 바꾸려고 보니까 정확하게 얘랑 몇 개씩을 바꿔야 되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대처하는 어떤 게 나왔냐면 처음엔 조개였어요. 조개 껍질. 그리고 나서는 소금이 비싸니까 소금이었어요. 근데 소금은 너무 비싸. 그리고 잘 녹아. 안 되겠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나중에 뭐예요? 돌멩이. 이런 거 하다가 돈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얘를 값어치를 매기죠. 얘도 값어치를 매고요. 그래서 그 같은 값을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살려면 250만 원 정도를 가져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본이 생겼다는 요거에 이제 Y 체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애들 되게 재밌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면 기회 비용이라는 걸 하는데 뭐냐면 네가 이걸 사면 나머지 포기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바로 기회 비용이라는 거야. 인생은 모든 걸 가질 수 없어. 네가 주어진 용돈에서 이걸 사게 되면 저건 살 수 없어. 이걸 사게 되면 저건 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든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너가 놓쳐야 되는 게 있어. 그런데 항상 너가 선택한 것을 최선을 다해 선택하고 일단 선택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하여튼 이런 애들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가 없어서 저는 저거 있는데 나는 이게 없어서.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 없거든요. 웬만한 건 풀 세팅이야. 근데 얘가 그거 하나 없어.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회비용에 대한 교육들이 진행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 용돈이 얼마 정도 돼야겠어요? 그냥 단순히 10,000원, 20,000원 깎아 정도로 안 돼요. 차비도 생각해야 되고요. 실제로 어떤 유튜버를 보니까 아이 학원비도 여기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반대예요. 왜냐면 나 학원 안 가요. 용돈 많이 받을래요. 그건 곤란해요. 그래서 내가 식비도 웬만하면 넣지 말라 그래요. 저 밥 안 먹어요. 그 돈 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식비를 넣을 거라면 한 달치로 그냥 월별로 계산을 해버려야 돼요. 용돈 50만 원 주고 너 식비 15만 원, 월세 15만 원, 30만 원 나한테 내. 이렇게 먹든 안 먹든 상관없어. 계약 그렇게 할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해야지. 저 밥 안 먹어요. 나 오늘 집에서 안 잤어. 나 월세 나 안 내.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자 중학생 요 정도 되면은 실제로 일주일 용돈이요 10만 원 남짓 돼요. 꽤 많이 써요 애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이렇게 아마 조정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요때 기회비용을 하면서 같이 이제 교육 들어가는 게 통장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돈을 몇 %씩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월급을 받으면 몇 % 적금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느 정도 적금하셨어요? 많이 하면 50% 정도 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생활비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50%. 적게 하는 팀들은 30% 하기도 하고요. 진짜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애들도 그냥 이렇게 돈이 통장에서 쌓이기를 바라는데 그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뭐 그렇게 하고 진짜 많이 하는 애들은 70%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적금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제 보험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선제 교육을 하려면 이제 통장을 통해서 용돈은 생활비는 다 쓰라고 주는 게 아니란다. 다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모아서 이제 큰 것들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패드를 살 때에도 이제부터는 용돈을 모아 있는 아이들은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아이패드가 120만 원이야. 근데 네가 60만 원이 모여 있네. 엄마가 60만 원을 대출해 줄게. 대출해 줄게. 상환하렴. 상환 연돈이 3년이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정말 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진다는 걸 말로 설명이 아니라 실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때 이제 통장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적금이라는 걸 해요. 자, 그런데 이 용돈 안에서 살 수 없는 큰 걸 사고 싶을 때가 생겨요. 이제는 이 나이 때가 되면 자전거를 사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계들을 사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거까지는 이제 사실은
외부에 계시는 홈스쿨 하시는 분들한테 여기까지 강의를 해요. 요때부터는 이제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기회비용과 통장을 하면 이건 다 소비에 대한 거잖아요. 쓰는 거.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수입을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벌 수도 있다. 내가 어떤 투자를 하면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콩나물 키우는 거 아세요? 콩나물 키우는 거를 7,000원이면 쿠팡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콩나물을 끊임없이 키워갖고 한 봉지에 3,000원씩 엄마한테 파는 거예요. 엄마 진짜 3,000원을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요게 재미가 붙으면요, 파도 키워요. 진짜 방울토마토 키우고 뭣도 키우고 해서 재정이라는 건, 경제라는 건 지출과 수입이 이게 밸런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재정교육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 아세요? 항상 의무상 가정에서 네가 반드시 해야 돼. 넌 이걸 반드시 해야 돼 하는, 그거는 대가가 없어도 해야 돼 하는 영역이 있어요. 청소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대가성인 활동들을 꼭 넣어줘요. 아빠 구두를 닦으면 1달러, 엄마 뭐를 하면은 1달러. 이렇게 해서 아이가 때를 쓰는 형태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에너지를 들여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진짜 형아들처럼 나도 아이폰을 갖고 싶어.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우리는 몇 달을 모아야 되지, 돈이 어느 정도. 근데 애들은 절대 계산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죠? 그냥 때를 써버려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계산이 돼요. 콩나물 3,000원 한 봉지씩을 내가 10봉지를 팔아도 3만 원? 그러면 내가 100봉지를 팔면 30만 원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아이폰은 140만 원인데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걸 사달라고 난리를 피우는 거구나 라는 게 머리에서 계산이, 식다 계산이라는 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국밥이 5,000원이다. 그러면은 꽃다발이 한 다발에 3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그 사요, 안 사요? 절대 안 사죠. 꽃다발을 왜 사? 국밥이 몇 그릇인데. 이렇게 딱 말이 나오죠. 그게 바로 식가 계산이 우리는 된다는 건데, 생활력이 있다는 건데 애들은 그 능력을 키워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의무상 활동이 있어요. 이 의무상을 하지 않으면 닌 용돈이 안 나가. 야, 공짜로. 저기 CEO 가가지고 너 갑자기 나한테 시급 주세요. 일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 있어 없어? 또라이야, 또라이. 근데 너 왜 일 안 하는데 나한테 용돈 달라 그래?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거에다 뭘 넣는 거야?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핸드폰 반납하는 시간, 청소하는 거 몇 가지를 넣어서 그 용돈을 지급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로 하지 않았을 때 용돈이 깎이는데 너 그거 안 하면 안 줘가 아니에요. 깎여서라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나중에 더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안 했다고 괘씸하다고 용돈을 안 주고 이게 아니라 요거 이렇게 만약에 해야 될 일들이 5가지. 나는 용돈이 5만 원. 그러면 한 가지 안 할 때마다 10,000원씩 깎여서 이번에는 3만 원이네. 축하해. 3만 원. 그렇게 하면 얘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익 구조를 넣어서 이 친구가 한 달에 정말 열심히 일하면 한 3만 원 정도 해서 그 용돈에, 원래 받는 용돈의 반절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벌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제 뭔가를 갖고 싶을 때 계산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막. 그러고 나서 터무니없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하든지, 뭐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중학생 때 이제, monthly가 들어가야 돼요. 요렇게 한 달 용돈이 나가야 하는 거고요. 한 달 용돈이 나갈 때 이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학생 때부터는 통장을 사용하고 카드를 사용하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카드가 용돈 기입장 어플이 있어서 결제를 하면요, 자동 분류가 다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CU에 먹는 데다가 얼마나 돈을 썼는지가 그냥 자동으로 딱 나와요. 저도 이 어플을 우리 그레이스 쌤도 얘기하시고 누구도 얘기하시고 해서 한번 쓰고 있는데 다, 그래서 내가 먹는 데는 이만큼 써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편의점에 돈 엄청 쓰더라고요. 야, 월급도 얼마 안 되면서 편의점에 엄청 돈을 쓰고 있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편의점을 줄였고요. 그리고 커피에 돈을 엄청 써요. 야, 내가 이것만 줄여도 진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겠다. 진짜 한 1년만 줄여도 가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플 연결해서 용돈 기입장을 당연히 써야 되고요. 이제 통장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그 용돈 안에서, 그 생활비 안에서 핸드폰 요금이든지 한 달 동안 너에게 들어가는 것들은 다 네가 내야 돼. 그래서 핸드폰. 그리고 뭐 이제 생활용품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그리고 의류 구매하는 거, 헤어 뭐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넣어주세요. 그렇게 넣어서 용돈을 세팅하고 그 안에서 네가 하는 거야.
그리고 기록을 해.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때도 여전히 수익 구조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몇 등 나오면 아이폰 바꿔줄게가 아니에요. 그 수익 구조 안에서 아이들이 그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돈으로 준다기보다는 어떤 프로젝트 일을 네가 수행을 하면 그러면 너한테 내가 이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그것들을 교체를 해줄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용돈이 쭉 들어가고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내가 어떤 일에 중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어쨌든 시간과 열정을 들이면 뭐합니까? 돈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할까? 그게 맞물려져서 교육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직업 탐구를 하게 되고 그 직업 탐구를 할 때 우리가 막 다 꿈가면 선생님이 되면 나는 뭐 소방관이 되어서 어쩌고저쩌고 저는 항상 직업 탐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뭘로 넣냐면 복지. 그 직업의 복지가 어떠한지, 그 직업의 월급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직업을 한 10년간 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직을 할 때는 어느 쪽으로 이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아주 스스럼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재정교육에 쭉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지금. 네.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 근데 이 교육을 여러분은 지금 위탁하셨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카드 뉴스 올라올 때 잘 봐주세요. 잘 봐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다가 용돈을 정해주십시오. 라고 뭐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 거 정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돈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쓰는 거, 그러면 이제 막, 아이고, 귀찮아. 그냥 샴푸나 이런 건 내가 그냥 보내줄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사봐. 아니면 엄마한테 사도 되는데, 엄마 그거 되게 많은데. 내가 70%를 까줄게. 내가 시가, 바디워시가 7,000원이야. 근데 내가 그거 70%를 하고 2,100원을 까줄게. 할인율이. 그렇게 돼. 어떻게, 엄마한테 살래? 그럼 거기서 사.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왜냐면 집에서 줄 거라면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내가 뭐 한 20%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요즘에 나가니까 그 정도는 하니까 자 대신 택배비는 네가 내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택배를 보낼 때도 한 번에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은 왜 해요? 이것저것 한 3일 있다가 뭐 보내주세요. 일주일 있다가 뭐 보내주세요. 2주 있다가 뭐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열받죠? 왜요? 왔다 갔다 시간도 그렇지만 택배비도 그거 왜 그렇게 굳이 돈을 낭비하는 거야? 근데 애들은 그거 이해할까 못할까요? 절대 못해요. 난 오늘 필요해. 그 3일 뒤에 그게 필요할지 몰랐어. 이렇게 돼요. 근데 미리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2번 생각하고. 그걸 애들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자, 그래서, 재정훈련에 대해서 제가 강의로 찍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재정교육이 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같이 팔로우업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번 한 달간 지나가고 하면서 조금 이제 다른 교육들도 점차적으로 시작할 텐데 제가 재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되게 고민했던 거예요. 이 시대에 사단이 믿는 자들을 흔드는 2가지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돈입니다. 하나는 성이에요. 우리를 더럽힐 때에 쓰는 무기가 2가지가 가장 큰 그 양날의 검이 뭐냐면 돈과 성인데 사실은 이성간을 할까 가정 이쪽을 먼저 할까 하다가 아이들한테 이 이성이나 성 이쪽은 좀 더 친분이 필요해요.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얘네들을 만난 지가 3개월 정도 됐어요. 어제 우리 윤지 어머니도 작년에 윤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당장 딱 했더니 제가 작년을 잘 몰라서 했던 게 아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모르니까. 그래서 애들도 이제 저를 알아가고 익숙해져 가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다. 갑자기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저는 진짜 포르노를 언제 봤고요. 요즘에 자위,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시기를 이번에는 재정교육을 또 여기서 한다고 하길래 재정교육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성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고 나면 이걸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가정에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런 것들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